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달아준 바이오주 상승세는 언제까지 갈 것인가? 자, 근데 바이오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너무 쏠림 현상이 좀 있어요. 지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바이오 종목군들이 열심히 진행되긴 했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백신 개발 중단이 이어지게 되면서 나 포기할래 안 할래 이런 기업들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 당연히 이제 사업성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끝물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 약발도 먹히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신 개발에 대한 중단이 이어지게 되면서 연초부터 급락세를 보였던 바이오 종목군들이 최근에 조금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원숭이 두창 그리고 급성 간염 이런 질병들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졌다는 얘기인데 글쎄요. 굳이 몰라도 되는 이야기들인 것 같은데 뉴스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그동안 너무 내려가서 좀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교두보를 좀 마련해 주세요.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이오 종목군들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좀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세요. 아니면 그런 것들을 스스로 자발적으로 만들고 있거나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원숭이 두창, 급성간염 당연히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우려를 삼아서 이것이 다시 시장 또는 전 세계에 창궐할 만큼의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다 이제 대형 학회 이런 것들도 좀 호재를 보이고 있죠. 지금 보면은 이제 이 대형 학회가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서 이제 대면 학회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큰 학회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번 달이죠? 바로 이제 내일부터네요. 3일부터 7일까지 시카고에서 미국 임상종양학회가 이제 열리게 되는데, 미국의 이제 양대 암 관련 학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큰 학회가 열리는 거죠. 이렇게 큰 학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여기에서 뭔가 이슈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신약이다 아니면 방향이 이렇게 잡혔다 뭐 이런 것들을 발표가 되는 부분이라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는 거고 이 학회에 가게 되면은 또 여러 가지 바이오 업체들이 또 조인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고요. 그래서 이 여러 학회들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학회들이 이제 매년 열리고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번 연도 학회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대면으로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난 다음에 임상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글로벌 기업들이, 야, 저거 괜찮은데? 코리아 기업? 자, 그럼 우리가 돈을 대줄 테니까 너희들이 기술력은 좀 대줄래? 이런 식의 기술 수출. 즉, 조인이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회에 나갔을 때, 얘네들이 괜찮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서 글로벌 어떤 제약사들이나 이렇게 조인이 돼가지고 걔네들이 이제 그 기술을 사가지고 간다라면 우리나라 같은 이제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그 현상이 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라 바이오 종목군들이 올라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일단 원숭이 두창이나 급성 간염 얘네들을 통해서 올라가는 것보다도 학회를 통해서 뭔가 주가가 반짝이고 그 다음에 바이오 종목군들의 어떤 살길이 열려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긍정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모멘텀 기대감이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을 살려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기대하시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다가 또 막 쏠려가지고 바이오 종목이 이제 살아날 거야. 내가 밤새도록 기도했어. 이런 식의 생각들 가지시면 안 된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재료에 따라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지만 원숭이 두창이나 급성 간염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학회라는 부분들은 이 기업들이라든가 또는 나아가서 이제 집단군, 즉 테마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이제 눈여겨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력이 있다거나 또는 앞으로 이제 임상에 대해서 계속 진행하는 기업들이 다국적 기업과의 어떤 조인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면
없이 좋은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는 그런 기업들, 만약에 학회에 나가는 바이오 종목이다, 또는 얘네가 최근에 임상에 대한 어떤 결과를 긍정적으로 발표했다, 이런 기업들을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다라면 이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네, 식지 않는 기술주 사랑, 서학개미 5월도 레버리지를 줍줍했다. 이거 미국 이야기예요. 미국 투자,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5월에도 레버리지를 막 사들였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어쩌려고 그러는지 정말 걱정됩니다. 네.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 증시에서 테슬라를 10억 3천만 달러를 순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울트라 프로 QQQ ETF를 4억 2,800만 달러를 매수했다. 그래요. 지금 이 울트라 프로 QQQ ETF는 나스닥 100 지수의 수익률을 3배로 추정하는 성장지수 펀드다. 지금 이게 제일 문제예요. 왜냐면 물론 이제 애플이든 이건 기술주 사는 거야. 그렇다 쳐요. 왜냐면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거야, 나는 장기 투자할 거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QQQ라는 레버리지는요, 이 레버리지는 원래 단타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시장이 상승할 때 투자하는 건데, 이게 지금 단타로 치고 있는 것 같아요. 3배의 수익률이니까 나스닥 지금 많이 빠졌지? 라고 하면서 덥석 사들이는 거란 말이죠. 많이 빠졌으니까 사야지. 왜? 주가가 올라갈 때 수익이 나는데 곱하기 3배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스닥이 만약에 3% 올라갔어. 그러면 3배, ETF는 10% 올라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3배 레버리지에 접근한다는 거. 이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요. 레버리지가 많이 양보해서 2배 정도까지는 그래도 레버리지니까 한번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3배는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죠? 변동성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이제 기술 성장주들, 지금 금리 인상이 취약해서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 내용들을 지금 미국 증시가 완벽하게 다 받아들였다거나 아니면 저점을 잡아낸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에서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투자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투자자들이 낮아진 가격과 중장기 성장에 주목하고 있다는 해석으로 풀이해 볼 수는 있다. 일단은 지금 주가가 바닥권에 진입하니까 오히려 매수하거나 베팅하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저점에서 변동성이 일어나게 됐을 경우에 레버리지는 좋지 않다는 얘기죠. 즉 지금 시장에 나타난 변화를 지금 바닥이다 아니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내용은 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만약에 악재가 진행돼 버리게 된다면 이렇게 단기적 상황으로 접근하면서 수익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 또는 이제 위쪽에서 물려있는 걸 물타기 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은 결과적으로 안 좋은 상황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레버리지는 언제 투자해야 되느냐? 주가가 앞으로 강하게 상승할 거 생각됐을 때. 자, 레버리지는 언제 투자하면 안 되느냐? 그 외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횡보장이나 하락장이나 이럴 때는 레버리지를 손대게 되면 별로 좋지 않다. 횡보장에서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둘 다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둘 다 안 건드리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 하락장에서는 인버스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레버리지 쪽 투자는요,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면 더 안 되고요. 또 시장이 지금처럼 조정해서 바닥을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모르겠고, 바닥을 잡았다 하더라도 횡보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면 결과적으로 레버리지 투자는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안 하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이런 레버리지 투자, 특히 미국장에서의 투자, 그 다음에 QQQ 이런 쪽은 조금 자제해 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금융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얘기인데, 자, 지금 지난달 2일부터 5월 2일부터죠. 자, 그래서 이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무엇을 사들였나 했더니 금융주들을 대거 사들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금융지주를 1,900억 정도 매수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역시 마찬가지로 1,000억 원대 이상씩 매수를 좀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이 순매수한 코스피 상위 종목 10개 종목 중에서 금융주만 무려 3개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금융주를 사들이는 이유는 당연히 실적 기대감이죠. 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의 수익, 우리나라는 이제 약간 특이하다고 말씀드렸죠. 미국 같은 경우야 뭐 금리가 올라간다. 당연히 뭐 은행주에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은행주들이 대체적으로 이제 투자은행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뭐 금리 인상 이런 것들과는 그렇게까지 아주 밀접한 관계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긴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100%잖아요. 그냥 뭐 100%, 아주 100%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약간의 투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수입이 예대 마진이기 때문에 이 순이자 마진이 올해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금리가 인상되면 계속 오를 것이다. 이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 외국인들의 실적 기대감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신용대출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연체율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은 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대출을 하는 사람들의 이제 내는 그 은행에다 지불하는 비용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려감에 대한 부분들을 다 덮어치우는 그런 어떤 실적 기대감으로 작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또 한 가지가 있는 게 주주환원 정책이죠. 주주환원 정책. 지금 2분기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뭐 계속적으로 이제 이 실적 기대감을 통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뭐 당연히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도 외국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죠. 외국인들 배당 투자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금 금융주들이 계속적으로 배당을 확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배당을 많이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주들 작년에 갖고 계셨던 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융주 쪽에서 배당이 얼마큼 많이 들어왔는지 그거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러면은 상당히 금융주들의 매력이 상당히 높았구나라고 보시는 부분이 좀 되겠죠. 자,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가 분기 배당을 시작했고요. 그다음 신한금융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기 배당을 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금융 역시도 분기 배당을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내년도까지 점진적으로 배당 성향을 30% 수준으로 상향한다. 이 배당 성향을 높인다라는 것은 순이익에서 30% 띄어가지고 배당으로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주주환원 정책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게 올라가는 부분이겠죠. 여기다가 이제 금융주도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의 실적 전망치 기준으로 봤을 때 주가 수익 비율은 3배에서 4배 정도,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은 0.4에서 0.48배 정도 수준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실적이 증가하는 속도 대비해서 주가가 아직도 아래쪽에 있다. 주가가 상승률이 따라오지 못한다. 물론 이제 은행주들은 상승이 가파르게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적이 증가하게 된다라면은 주가는 계속적으로 좀 다운되어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배당, 실적, 주가가 많이 올라오지 못했다라는 부분들 금융주에게 매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배당을 준비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분기 배당까지 준다고 하니까 그거까지 챙겨 먹으려면 자, 연말 찬바람이 불 때쯤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차근차근 준비하면 된다. 또 큰 자금을 집어넣으려고 생각했다면 조금씩 나눠서 매수하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겠죠. 자, 금융주들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셨을 때는 금리 인상이 계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보유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떨어질 때 매수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겠죠. 물론 매수하는 포인트는 아시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시점, 음봉으로 떨어지다가 양봉 전환되는 시점, 그 시점이 매수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해서 바로바로 사는 것이 아니라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매수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아직까지도 매수 괜찮아요. 금융주 섹터들 더 들고 가시는 건 나쁘지 않고 아직도 매수 의견들 더 가져가셔도 괜찮습니다. 아직 가야 할 길이 멀기 때문에 금융주들은 조금 더 길게 보셔도 괜찮겠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적인 흔들림, 단기적인 조정, 변동성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만약에 하방으로 나타난다면 오히려 매수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1년 사이에 반토막 난 종목들이 있다. 줍줍의 기회가 될 것인가.
자, 반토막 난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해서 최근 1년 동안 주가가 반토막 난 종목은 무려 20개로 집계가 됐다. 와, 20개요? 네, 상당히 많은 편이죠. 자, 근데 20개가 반토막 이상이긴 한데, 그 반토막에 근접한 종목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이 얼마만큼 많이 밀렸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가장 크게 하락한 종목은 BK탑스라는 종목인데, 약 90% 정도 내려간, 90%. 상장 폐지됐나요? 그거 아닌데? 상장 폐지된다는 얘기가 있군요.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서 거래 정지가 된 상태이다. 이런 것들은 좀 특이한 케이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빠진 게 삼성제약이 마이너스 64%, 신풍제약이 55%,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가 54%, 이렇게 제약업종이 하락을 많이 했다. 제약업종이 하락을 많이 한 이유는 아시죠? 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면서 제약주, 바이오주의 안 좋은 상황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백신 개발을 중단한다, 이런 얘기도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던 그런 기업들도 지금은 좋지 않게 흐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라면은 진단키트라든지 치료제 이런 기업들이 변동성을 보이는 것도 당연한 얘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지금 이제는 사면 안 돼요. 아시죠? 네. 원숭이 두창이나 급성 간염 이런 거 가지고서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역시도 주가의 대세를 거스르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바이오, 제약은 아직은 건드리시면 안 된다는 걸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이나믹 디자인, 서현, 덕성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많이 내려갔는데 이런 기업들 다이나믹 디자인이 72%예요. 서현이 57%, 덕성은 68% 빠졌는데 이거 테마주예요. 정치 테마주. 이 정치 테마주들은 당연한 거죠.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면 주가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이게 인백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다이나믹 디자인이나 서현 이런 기업들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법대 동문, 사법연수원 동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주가가 이제 인맥 관련주로 가면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맥 때문에 뭔가 기업에게 수혜가 된다 이런 거 아니죠. 이거는 특이한 부분이겠지만 대선 전에만 기대감이 모아진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는 그 주요 요직에 대한 인사도 전부 다 마무리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인적 관련한 종목군들이 상승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많이 떨어진 모습들. 자, 그 다음에 이재명 테마로 구분되었었던 형제 엘리트도 1년 사이에 62% 정도 하락했다. 자, 이 흐름을 대충 아시겠죠? 제약바이오 왜 내려가는지, 또 그 다음에 이 정치 테마주 중에서도 얘네들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 왜 내려가는지, 이게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이런 것들은 이제 52% 정도 빠지면서 70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HDC 산업개발은 지금 광주 화정동의 아파트가 무너지는 그 상황들 때문에 53% 정도 하락했고요. 지주회사 HDC 역시도 49.98%, 50% 내린 거죠. 그 정도 내렸고, NC소프트라든지 아모레퍼시픽, 셀트리온, 넷마블, LG전자, 카카오. LG전자와 카카오는 그나마 좀 귀여워요. 30%밖에 안 빠졌거든요. 나머지는 40%, 50%대 이런 거죠. 자, 이런 시총이 큰 대형주들이 높은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매수를 좀 많이 했고 또 대형주로 구분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내렸다라는 거. 이거는 어디다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앞서서 얘기했었던 제약바이오나 또는 대선 테마주들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대형주들이 빠지는 이유는 당연하게도 외국인들의 매도 때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누가 더 많이 들어왔을까요? 개인들이 낙폭이 큰 종목들을 위주로 매수에 나섰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자, 이렇게 떨어질 때 계속 사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주가가 이제 반등을 한다 또는 이 하락한 이유 이런 거 알아야 되잖아요. 물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고 또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전을 꾀할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은 없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고 나서 대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단은 떨어진 대형주는 무조건 사면 된다 이런 식의 인식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대형주들이 떨어지고 나면 다시 올라가는 건 맞아요.
올라가요. 언젠가는 올라가요. 언젠가 올라가고 언젠가는 더 좋은 곳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기다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닐 겁니다. 이게 적어도 한 2, 3년 정도 주가가 떨어져 버린다. 안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 포기하고 다 빠져나오시지 않을까 생각해요. 다 손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치게 만드는데 아주 얘네들이 잘하거든요. 시장은 모욕의 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래도 안 나가? 이래도 그냥 버텨? 에라 몰라? 그러면 네, 누가 이기나 보자. 틀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올라가는 부분들은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아니라 매도로 진행이 될 때라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3년 동안 만약에 주가가 제자리를 그냥 고수하고 있거나 주가가 더 내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버틸 수 있겠는가? 난 버틸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네, 성공하실 거예요. 뭘 하든 성공하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개인들은 그거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서 만약에 시장이 막 올라가요. 그 다음에 다른 주가들도 막 올라가요. 근데 내 것만 안 올라가.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팔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하는 것만큼 나쁜 게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반토막난 종목들 줍줍의 기회인가? 글쎄올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 확실하게 돌아서고 외국인들 매수가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은 당장 매수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 또 흐름을 잘 타야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뭐 비중이 적은 상태에서 그냥 홀딩하겠다. 괜찮아요. 그런 정도는 뭐 비중이 적은데 뭐 1년이면 또 2년이면 어떻습니까? 그냥 올라갈 때까지 놔두겠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매수 한번 하면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산다. 이것은 정말로 근절해야 되는 매매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두기를 해제했더니 여행, 교통 관련한 소비가 급증했다. 자,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쪽에서 또 소비가 늘어났는지 그 패턴을 구분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합니다. 일단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우리 국민의 여행과 교통카드 관련한 소비액이 증가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동이 자유로워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밤에도 다녀야 되는 거고 또 그렇다 보니까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물론 이제 밤에 움직이는 것들은 이제 다 술 먹고 막 막차 타고 다니거나 이제 버스 타고 다니거나 왜냐면 술을 먹으면은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나 일찍 집에 갈래라고 생각했었던 부분들이 차를 한 번 더 탄다는 얘기죠. 야 저쪽 가자. 일로 가서 놀러 가자. 이쪽으로 가보자. 이런 식으로 가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비의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카드 사용액으로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카드 사용액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4월달 전체 카드 승인액은 90조 3천억 원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81조 3천억이었는데 11%나 증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행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뭐 면세점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여행 상품들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아지고 있는 거죠. 네, 소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일단 경기가 회복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 쓰는데 뭐가 좋아요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돈을 써줘야지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고 기업들의 실적이 올라가줘야지 소비가 살아나면서 투자도 늘어나게 되고 주가도 상승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자, 카드 승인액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알아봅니다. 자, 지금 지난 4월에 42,000건 정도로 이제 카드 승인액이 나왔는데 전년 동월보다 0.4% 정도 늘었고요. 승인액을 유형별로 좀 살펴보니까 철도, 항공, 서비스, 버스, 네, 철도, 항공, 버스와 같은 이런 운임, 이런 운수업에 좀 이제 더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 4월에만 무려 전월 동기 대비해서 70% 정도 증가했다. 와, 엄청나게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탈 거, 두 번 타고, 두 번 탈 거, 세 번 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거기가 이제 여행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철도, 항공 서비스. 물론 아닌 것도 있겠지만, 여행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행사나 여행 보조 서비스업을 의미하는 그런 사업 시설 관리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은 계속적으로 또 늘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숙박, 음식업, 그 다음에 예술, 스포츠 이런 여가 관련한 서비스업도 카드 승인액이 지금 전년 동월 대비해서 22.9% 정도 상승했다. 야, 좋은 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딱 눈에 띄는 이제 수치가 나오니까 너무 좋죠. 도매, 소매,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도요, 네, 더 많이 늘어났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대부분의 업종에서, 대부분의 상황에서 카드 승인액이 늘어났다라고 얘기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소비가 증가하는 거고, 대체적으로 이제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가 올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가도 올랐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운수나 이런 쪽은, 실제적으로 4월 달에 그렇게 뭐 가격이 인상됐다거나 그런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없었던 부분에서의 승인액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네, 승인 건수가 늘어났다. 금액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언제 잡혀요? 네, 2분기 실적으로 다 잡힌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2분기 실적으로 잡히니까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언제 나올까요? 네, 7월달, 8월달쯤 되면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로 통해서 이제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의 상승도 예상되고 있고요. 2분기 실적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3분기에는 더 폭발적일 것이다. 연말로 갈수록 더 많이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셔도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느긋하게 지켜보시는 거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네요. 네, 현대 기아차가 5월 차량 판매를 선방했다. 아주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5월달 중국 포함 글로벌 도매 판매가 현대차의 그룹의 이런 판매량이 55만 9,000대가 나왔다. 그래서 당사의 예상치를 0.9% 상회했다라고 KB증권이 말을 했어요. 자, 증가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 좋은 거죠. 일단 판매가 더 많이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제 차량용 반도체 등등을 통해서 지금 차를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차량용 반도체 대란, 그다음에 매크로 악재도 선방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네.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고 있어요. 차량용 반도체다, 러시아 쪽. 뭐, 근데 뭐 다 잘 넘어가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현대, 기아, 두 회사를 합쳐가지고 5월달 미국 시장 점유율이 10.9%. 야, 이것도 엄청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수출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환율이 또 높은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실적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네, 긍정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 내수 시장에서는 이제 현대차의 판매가 63,000대, 기아차가 46,000대. 아, 이것도 좋네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보면은 네. 계속적으로 이제 상황들이 좋아지고 있다. 아까 전에 말씀했던 위드 코로나 관련한 부분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또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는 대체적으로 내구재 주문이고 또 이제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라고 보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차 바꾸는 거, 집 바꾸는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의 과소비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그런 것들에 사람들의 욕구가 충족된다라고 판단하신다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기대치에 부합하는 판매량을 거둔 만큼 올해 2분기 컨센서스는 충분히 부합하게 될 것이다. 즉 2분기의 실적 예상치는 충분히 부합하게 되고, 또 오히려 또 어닝 서프라이즈 비슷한 것도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내용이기도 하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 예상치는 지금 일단 전년 동기보다 7.4% 정도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일단 현대차는 7.4%, 기아차는 10.6%. 기아차가 요즘에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디자인적인 측면 때문에 그런지, 전기차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아차의 판매량이 오히려 네, 더 잘 늘어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이 시총도 비슷한데 네, 이러다가 기아가 현대를 앞서가지고 기아 현대차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생각도 좀 들죠. 그렇게 되면 네, 현대차 입장에서는 조금 네, 힘든 상황을 보내야 되겠죠. 자, 아무튼 근데 자동차 업황 전체가 다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시청의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판단하시면 되겠고, 자,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 이제 하반기부터 반도체 공급 개선이 본격화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네, 계속 좋아진다. 그 다음에 2023년 즉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은 판매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의 관심들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뉴스가 나올 때 거기서 주목하는 종목들은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목표 주가가 터무니없이 높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주가가 터무니없이 높게 올라갔다라면 그것도 아니겠죠. 근데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크게 올라간 것도 없고 목표 주가가 지금 현재 나온 것도 아니죠. 그냥 예상치보다 잘 실적이 나올 것이다 등등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으로 자동차를 보시는 것은 괜찮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일전에 현대차에 대한 매수 의견들 여러 번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시면서 상황들 잘 끌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